예, 예. 정의당 주간 정치 이슈 1월 3주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고피디고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관심꾸러기 김종철 원내대표 비서실장입니다. 귀염둥이 대변인 최석입니다. 네, 지난주 결석 한번 했습니다. 대변인 정호진입니다. 예. 예. 벌써 3주차 방송이 됐는데요. 나는 소변인이라고 할까? 왜 그래? 무리수인가요? 무리수다 진짜 편집 그거. 들어가면 자꾸 만드시면 안 돼요. 아 이거 편집이야? 컷이야? 저희가 편집이 없는 방송이라 나가긴 할 텐데. 아 그렇구나. 다음부터는 유리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입니다. 사람들이 아재 개그라 그랬다. 아재 개그만. 무리수하고 유리수 차이 알아요? 저 왜 그러세요? 저 그 고액 수학과의 선생이었어요. 아, 됐어요. 예, 아. 수학 책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나오죠. 예, 그럼요. 어려운 거 하셨네요. 어머 나 그때 우리 최석 대변인한테 물어볼 거. 뭘요? 통계 수학. 그거는 저 공무 쓰실 때 통계 아니에요? 그건 아니, 수학 고액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능력자네. 나도 수학 좋아하는데. 아. 우리 수학책 사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수학의 정석으로 다시 그런 거 말고. 수학이 정서 괜찮은데? 자, 합시다.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저기 이정미 대표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얘기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총평을 한번 먼저 해주죠. 대변인 두 분 중에 한 분이. 예. 그날 현장에 풀로 계셨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 그 전체적으로 총평보다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예. 정말 오늘 이정미 대표님 신년 기자회견 중에 문구 중에 저게 있었어요.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를 끝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정말 저는 기억에 남거든요. 그 사안별로 서로 간에 그 서로 말해서 블록을 만들어서 개혁 블록을 만들어서 같이 사안별로 뭉쳐서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 정족수가 요구되는 만큼 그렇게 사안별로 뭉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뭐 적폐 세력들하고 그렇게 지금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를 끝내야 한다. 예. 그 이제 좋은 말씀인데 근데 상당히 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네. 덧붙였죠. 예. 국회 선진화법에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안 되면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요거 보시는 분들은 잘 이제 좀 국회법이라는 게 좀 복잡한데 그걸 교섭단체가 합의가 안 되면은 할 수 있는 수단이 그 이제 신속처리법이라 그래가지고 패스트트랙. 아주 느린 요즘에 패스트트랙. 요즘에 이제 아주 느린 패스트트랙이요. 인구에 해자된. 그러니까 5분의 3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예를 들면 뭐 선거법이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신속 처리 180. 그 법으로 하려면은 그게 또 330일이나 걸려요. 신속 처리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아주 느린 패스트트랙이요. 근데 300명 중에 180명이 동의를 180.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거지. 그렇게 되면 한국당에서도 몇 명은 동의를 끌어내야 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정미 대표님 그 신년 기자회견 보니까 구성은 그렇더라고요. 지금 현실 진단 뭐가 문제인지 문재인 정부 개혁이 지금 후퇴되고 있고 기득권 세력들이 지금 부활을 꾸물꾸물 지금 부활하려고 지금 용트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첫 번째 일성으로 얘기했던 게 불평등과의 전쟁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거,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중단 없이 쭉 가야 된다. 그거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하셨고 선거제도 개혁과 그다음에 4월 3일 창원 성산 정의당 승리 뭐 당연한 거고요. 언론에서 가장 많이 관심 가졌던 게 국회 개혁 방안 중에 하나로 그 셀프 금지 3법 제안을 하셨어요. 정말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지금 스스로 결정하는 것 중에 세비 문제, 그다음에 징계, 해외 출장 다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하잖아요. 근데 뭐 지난번에 은근슬쩍 세비 올리고, 그다음에 뭐 징계는 늘 손방망이 쳐버리고, 해외 출장 뭐 김용규법 본의 처리도 뭐 상관없어. 우리가 결정하면 그냥 다낭 뭐 언제나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해서 세비 같은 경우는 보수산정위원회 외부 인사. 국민 참여 이렇게 해서 하고 징계 그다음에 해외 출장 심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우리 대표님께 이정미 대표님께서 신년 뭐 기자 간담회 계속 할 때마다
되게 재미있는 기념품 같은 걸 준비하셨었는데 빵. 예, 젠더를 얘기할 때는 무지개 떡을 준비를 하셨었고 한반도 평화 얘기할 때는 한반도기가 그려져 있는 그 떡을 준비하셨었거든요. 요번에도 이제 기자들이 되게 좀 뭐랄까요? 좀 기대를 하고 재밌어 하셨던 게 이제 호빵. 음. 그 창원에서 보내온 호빵. 근데 그 기자가 묻더라고 이거 창원에서 나는 거냐고 보니까 삼립호빵이. 아 그러니까 창원 호빵이라 그래서 보니까 삼립호빵이야. 그래서 네 그래서 삼립호빵이 그러면 공장이 창원에 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거기서 사서 그냥 보낸 뭐 거예요. 단지 그냥 거기서 보내주신 산 거. 걸로 보고 네네. 감사하게 뭐 걸로 하도록 비하인드 하겠습니다. 스토리 얘기할까요? 따끈따끈한 거? 예, 말씀. 그 상관에서 연락 왔대요. 누가 찌른 거야 이거. 아 그거 나눠주면 안 된다고? 이게 김영란법에 위반도 안 되고 호빵 하나에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떡보다 더 싸거든요. 근데 이거 무슨 뭐 기부행위 비슷하게 나눠준 거 아니야? 그래서 너무한. 야 이거는 아니 이거 다과잖아요. 다과. 아니 그래서 호빵에 금 둘렀나? 비서실장님과 이 출연하건데 현장에 왔던 기자가 아니라 호빵을 너무나 이걸 먹고 싶은데 못 뭐 받은 근데 누군가가 제가 드리면 그걸 그때 얘기를 한 게 황금 호빵이라고 그랬거든요. 야 진짜 그거구나 오해한 거 황금 아니야? 호빵 때문에 이거 저 성관이에 막 찔렀구나 누가. 이 셀프 금지 3법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세비 인상을 그 국회의원들이 정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징계 셀프 안 하고 이제 윤리위원회 시민 절반 이상 참여하는 거. 외부 인사. 해외 출장도 마찬가지 세 가지인데, 근데 이 셀프 그러니까 징계 문제, 국회의원 징계 문제에 있어서 체포 동의안을 기명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나 이건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물론 나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명으로 하는 게 맞기는 할 것 같은데, 자기 당 국회의원한테 이게 체포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중에 이거 저 잘못되면은 그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그게 어떻게 오히려 그게- 더 못 움직일 가능성도 아니, 약간 그게 있는- 예전에 한번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근데, 체포 동의안 이게- 기명 처리해야 되는 거 관련돼서 한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논란이 있었고 당도 이거 관련돼서 그래서 기명 처리가 맞다 한번 이랬던 것 모든 같은데. 투표라는 게 사실은 기명 처리가 맞는 것 이름을 같아요. 자기 이름을 내고 하는 건데 보면 뭐 사회 국방 안보 질서 사회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상은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게 맞는 건데 기밀사항도 아니잖아. 뭐 국가기밀도 아닌데.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인간적으로 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을 하나의 그 입법 기관으로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의 국가기관이다. 인간이라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 기관으로서 좀 판단을 하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를 체포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서 멱살 잡지 말고 그러니까 한 그렇게 가지 더 또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리면 이거보다 원래 더 엄청나게 센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거 만약에 이제 제시했으면 온 국민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정의당 막 입당 막 쇄도하고 했을 텐데. 진짜요? 예, 근데 이제 공개 불가인가요? 예, 국회의원들이 모든 국회의원 모두는 아니지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을 겁니다만 압도적 다수의 국회의원들한테 먼저 돌을 맞을 것 같아서 궁금한데 자꾸 그러시니까 궁금한데 뭔데요? 반값 세비. 국회의원 반값 지금 세비. 현재 세비를 반값 50%로 세비로? 줄이면 한 6,500 정도 이제 그거 저기 노회찬 의원이 옛날에 제안했던 건데. 그걸 이제 고민을 조금 우리 이 기자회견 준비하시는 우리 팀에서 좀 얼마 전에 어려워하셨죠. 정정환 대표도 말씀하셨었어요. 근데 반값 세비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집에 그래서 가져가는 돈이 우리가 없지 정정현 않나요? 의원은 얘기했는데 그렇게 한 것도 안 맞지. 보니까 되게 힘들던데 힘든 국회의원들 많던데. 아니 세비 반값으로 줄였다는 소식이 네. 널리 알려지면 네. 그 동네 주민들이 뭐 이렇게 뭐 경조사 와달라 이러면 좀 줄어들겠지. 네, 그게 또. 10만 원 냈고 5만 원 내도 이해해주고 오케이. 그러게 지출을 줄일 수 있게. 그렇지. 그렇지. 나 요즘 돈 없어 이러면서. 몰라 뉴스 안 봐? 이러면서. 아니 뭐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이번에 셀프 금지 3법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국회 개혁해 나가야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번이 또 전과 다르게 엄청나게 또 사람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또. 저희 요즘에 언론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요. 전 뭐 이번 주에 창원 갔을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막 서울에서 막 방송사에서 3개나 내려와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그렇죠. 사실 정의당 지역 일정에 이렇게 많이 붙어있던 적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 대면했을 때 예.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그때가 걱정이 뭐냐면 기자가 안 되는데 기자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그 고민을 제가 진짜 밤새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참석 의사를 밝혀준 분이 37분이셨고 현장에 오신 분이 27분이세요. 팬 기자분만. 그래서 참 정의당에 대한 언론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방금 전에도 카메라 기자분들을 뵙고 왔는데 그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정의당 출입하면서 그러니까 정당 분위기도 아주 좋고 그러니까 여기 오면 일단은 하려고 한다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바른미래당 출입하시는 분 같이 정의당과 같이 출입하시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냉랭하고 그리고 또 뭐 그래요? 뭔가 하자는 그런 게 안 보인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뭐 얘기 듣고 바른미래당 분발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시겠지. 아니 그런 분들 아니시죠. 예. 그래서 정말 꽉 찬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만 잘하면 되겠네 이제. 그렇죠. 우리만 잘하면 돼. 뭐 저도 뭐 당이 성장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고 또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드디어 이렇게 되는구나. 또 제가 또 고향이 대전이지 않습니까? 대전 소식을 자주 듣는데 대전에서도 그러니까 그냥 대전 시당에서 하는 회의인데 그런 회의에도 기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예. 무슨 막 기자들한테 연락을 해갖고 행사를 해도 사실 참석이 힘들었었는데. 지역에서는 뭐 오라 그럴 생각도 못 하죠. 예, 그럼요.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기사 나온 거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5명의 작은 의석을 갖고 있지만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그 정당 지지율에서는 요지부동의 3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조금만 더 해서 두 자릿수를 좀 유지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뭐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게 저희한테는 뭐 다른 왕도가 없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즐겁고 재미난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황당한 얘기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자유한국당 얘기인데요. 황교안이 전 총리가 입당을 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주말에 기자들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낮잠 자다가 일어나고 황교안에 대해서 뭘 찾아봤냐면 얘 전도사님이세요. 네. 그래갖고 그렇죠. 엄청난 크리스찬. 설교 말씀도 내가 보고 강연하는 것도 보고 그랬거든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 진짜예요. 색소폰도 연주하시고 설교 말씀도 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내용은 어때요? 뭐 이렇게 강연하는. 뭐 설교네요? 설교 내용은 뭐 감동적입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어떻습니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힘을 못해서 지금 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 정교일치야, 정교일치, 거기도.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야. 기도해야 된다 나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국교 지정하겠네. 국교 지정. 이거 또 나오겠네, 또 나오겠어. 누가 그래? 이명박 이명박이 장로님께서 그랬지. 서울을 하나님께 영원에 방문한다, 바친다. 이래서. 그랬구나 맞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종교를 갖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뭐 어느 면에서는 추천해 줄 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어떤 좀 정치인이나 공직자로서의 그 어떤 종교 성향을 너무 많이 드러내는 거는 좀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근데 이제 황교안 씨 그 뭐 입당이야. 아니 뭐 정치 활동에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입당을 어떻게 막아요? 그리고 있는 정당을 봤을 때 황교안 전 총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당은 2개밖에 없잖아요, 사실. 응? 대한애국당 아니면 자유한국당인데 그 양반 입장에서 뭐 작은 정당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큰데 갈 터이니까 자유한국당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는 한 가지뿐인 거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탄핵 총리인데 이거 진짜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후한무치다 이게 뭐 주류고요. 저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자유한국당에서 두 팔 벌려서 환영할 줄 알았는데 뭐 지금 보니까 또 이제 당권을 둘러싸고 냉랭한 분위기가 있어서 예전에 반기문 총리가 그 장어라는 그런 좀 별명 같은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입당 기자회견 보니까 뭐 그에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저기 뭐 정말 미끌미끌한 장어처럼 빠져나가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기자회견 잘못했다고 봐요. 그날 기자회견이 입당 기자회견이 아니라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이었어. 그래서 너무나 섣부르게 지금 칼을 뺀 거 아닌가 싶어요. 나는 이 황교안 총리가 이 입당 기자회견문을 써서 한 게 뭐 대단한 내용이 있을 줄 알고 봤는데 좀 약간 참 한심하다 생각했는데 한 페이지가 안 돼요. 입당 기자회견문이.
아니 그리고 내용도 너무 황당무계한 게 뭐냐면은 현 정권이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다. 이게 첫 야마고 대한민국이 뭐 분열돼 있다. 총시정 나온 거. 그래서 통합의 정신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게 자기의 뭐 그 목표다.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켜나가자. 마지막에 통합과 화합 단합으로 뭐 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도대체 이런 기자회견문을 왜 쓰는 거야? 이게 그게- 하나마다 한 얘기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입당 기자회견문이야. 내가 이 당에 왜 입당하고 이 당에서 뭘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말 간단히 이게 줄이면 착하게 삽시다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신년 덕담회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정치 신인이라고 아니에요. 말씀하셨죠.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인데 입시 코디가 있잖아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마 정치 코디가 있을 겁니다. 네, 정치 코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 뭔가 지금 짚고서 들어간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총리였고 큰 정치인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방향성 없이 이게 무슨 뭐 하나만한 얘기만 쭉 늘어놓은 거 아니에요, 진짜. 딱 느낌이 박근혜야. 이게 내가 이제 역시. 지도자를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 저는 이제 관점이 있는데 뭘 하고 싶은가 저 사람이 항상 나는 딴 거 모르겠고 이거 하나만큼 나 반드시 하겠다는 게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긴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근데 이게 황교안뿐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보수가 현재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 정부 딱 한 명- 욕하는 게 일이야. 정부 욕하는 게. 그렇죠. 그거는 모두의 공통점인데 안 그런 그렇지 사람이 않은 사람도 누구예요? 있어요. 누구 그럼요. 한 명이 누구예요? 있잖아요. 누구 남욕 안 하는 사람 누구? 있어? 남욕하는 사람 중에 약간 좀 독특한 사람도 있죠. 홍준표요? 그거는 좀 다르긴 한 거. 그거는 하고 싶은 게 내가 잘 되겠다. 이거는 꼭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하고. 근데 이게 왜 저들이 저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게 어쨌든 노선이나 이념이나 이런 거에 기반을 두고서 하거든요. 어쨌든 정당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한국 보수의 이념이나 노선이라는 게 거의 완전히 난 몰락했다고 보는 게 혹시 작년에 기억나세요? 이거 2018년 10월인가에 자유지식인 선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내놓으라 기억나요. 하는 어쨌든 보수파 그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선언을 했는데 그걸 또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영훈 교수라고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한때는 엄청 잘 나가는 그치, 운동권이었다가 요즘은 안 보이던데.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그에서 거의 정신적 지주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내용을 선언문에 보면은 말도 안 돼. 뭐냐면은 그냥 이 자유민주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은 악의 체제와 투쟁하서 그 제거하는 통일이다. 그러니까 북한을 붕괴시키는 게 우리의 임무인데 우리 한국의 임무인데 그걸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나쁜 정부다 이러고 막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야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다시 한번 선언하노니 이 나라는 자유인의 공화국이다. 건국의 선인들이 남긴 통일의 대합은 이 자유의 북방 한계선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까지 밀어올리는 북진의 다름 아니다. 아니, 여기서 하나 더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중국 대륙의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는 전진 기지다.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부분 좀- 얼마 전에 지금 국방백서에 북은 네. 적이라는 단어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더 날려. 그러니까 제가 볼때 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분은.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이 정부는 그 북한 그 퍼주기 정부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 황교안도 자기가 참고할 텍스트가 없잖아. 아니, 뭘 그래, 약간 뭐 하고 싶은지. 결국은 그거잖아요. 지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보수가 게으르다. 게을러. 게으른 거야.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변화된 상황은 안 보고 그냥 예전의 구닥다리 모습을 그대로 머리에 간직한 채 그냥 게으름 피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되면. 오세훈, 홍준표, 근데 황교안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막 거론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유한국당에는 진짜 쓸 인재가 없어서 정치인 아나바나 운동한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그러면은 어쨌든 출마 선언을 한 건데 그럼 뭐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홍준표가 나와서 이겨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2명 다 보낼 수 있는데 1타 2피인데 이거 봐야지 뭐. 홍준표도 못 이겨? 끝. 이 황교안 전 총리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으면 제가 볼 땐 안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 내부에서
뭐 이렇게 좀 말이 있었으니까 사실 입당도 하고 출마도 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 국무총리 했다가 정치로 뛰어든 사람 중에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나름 성공한 사람 딱 둘밖에 없어요. 보수에서 고수에서. 김종필이랑 이회창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게 다 줄줄이 보수가 아닌 쪽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그 기자회견문도 진짜 완전히 무슨 뭐 옛날에 했던 얘기 반복하는 것처럼 마치 무슨 대통령도 아닌데 국무총리 시절에 그 가락 그대로 갖고 있고 코디해 주시는 분도 내가 보기에는 너무 게으른 분 코디에 붙인 것 같고 그리고 뭐 벌써부터 지금 견제구가 날라오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그 반기문 나도 반기문 사무총장도 와 그랬다가 그냥 훅 됐던 그냥 거 사라졌잖아요. 진짜요. 내가 볼 때는 황교안이라는 사람의 이렇게 느낌이 반기문하고 이해창의 짱 중간 정도인 중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기문은 워낙 정치 경험이 없다가 딱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더 사기꾼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 들어왔다. 상처받고 떠났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건데 이제 다만 이 황교안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하면서 정치를 계속 봤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이제 국회에서 하는 대정부 질의할 때 욕도 바가지로 먹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좀 차분히 대응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인내심 같은 거랄까 좀 참을성 같은 건 있는 사람이더라고. 근데 이해창하고 좀 다른 점은 정치는 좀 이렇게 자기가 이거는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같은 편이라 하더라도 한번 확 들이받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그 어떤 그 대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창이 그때 이렇게 떨 수 있었던 거는 대쪽 총리 때문에 그런 어쨌든 그 감사원장 때려치고 그 뭐야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 때 김영삼하고 딱 반기 들고서 막 했던 거잖아요. 강한 액션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소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황교안은 무슨 소신을 보여준 게 없어. 황교안의 총리 시절에도 그렇고 사실 색깔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박근혜가 임명을 했다는 것뿐이지. 그리고 사실 황교안이라는 이름이 우리 귀에 많이 들어왔던 것도 박근혜가 탄핵을 당한 이유지 사실은 뭐 그리고 나서야 이제 뭐 그 인내심하는 거는 두드러기 단마진을 이겨냈기 때문에 거기서 인내심은 생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요직에 있었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말씀하셨듯이 특별히 도드라지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똑같은 목소리 톤에 차분하게 늘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문할 때도 또 그랬는데 그게 인내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이 정치 무대에서 본인이 뭔가 액션과 활동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 일단은 지켜보되 이게 차찬 속의 태풍이 될지 아니면 보수 진영 전체를 끌어들이는 태풍이 될지 이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큰 회오리 태풍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뭐 그 보수 쪽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본인을 그리고 또 성서 인물 요셉으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무총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셉이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그 요셉이다 이야. 그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이건 심각하다. 이거는 현실 세계에 직접적으로 본인이 뭔가 발을 딛기보다는 성서와 본인을 네, 믹싱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면 이거는 지금 좀 위험할 수 있어. 위험한 진짜 부분이어서 많은 부분의 해석을 성서에 의존해서 하겠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성경에 이렇게 좀 의존해서. 점점 이렇게 현실에서 또 벗어나다 보면은 잘못한 걸 갖고 잘못한 게 아닌 걸로 이거 생각하고 박근혜 이게 때 이렇게 되는 경우도 박근혜 때도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나중에 보니까 청와대 안에 온갖 사방이 다 거울이었다며. 자기 세계에 현실과 유리되는 그 본인만의 본인만의 세계에 빠져서 온통 방이 다 사방에 무섭다. 유리였고 그러고 무섭다. 살았잖아요. 이거 이상한 자기 세계에 빠져 사는 건데 여긴 또 성경 세계에 빠져 살고 현실과 괴리되면 이건 뭐 현실 정신 떠나는 거지 뭐. 저기 홍준표랑 1대1로 이렇게 붙었다 했을 때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난 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이 홍준표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참을성이 많다는데. 우왕청심만 먹고 와야지. 제가 보기에는 깐족깐족하면. 홍준표 씨가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별 반응 안 할 것 같아. 너 떠드세요. 나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조용히 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겠다. 홍준표로서는 약간 강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아 이게 이 좀 내가 막 얘기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이 안 맞는 그런 타입이 될 수 있겠네요. 재미없을까요? 그러면 그 양반은 재미없으면 뛰어들진 그렇죠. 않는 스타일이니까. 언제나 항상 좌중 웃기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 나와서 이겨줘야 되는데. 홍준표는 허경영하고 싸워야죠. 아, 그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뭐그 자유한국당에서 뭐 또 그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또 누가 있나요 지금? 김진태? 아, 스스로 김진태, 뭐, 오세훈, 셀프 추천이니까. 홍준표, 제가 황교안. 기사에 한 7명인가 8명인가 나온 걸 봤었는데 네. 진짜 친구가 보내줬는데 아마 김문수도 얘기가 나오던데. 보내주면서 정우택. 그 사진에 대한 코멘트가 있어. 드림팀. 정말 누굴 뽑아도 한결같이 정말 답답하다고. 사실은 중도 보수 쪽에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알려진 인물이 꼭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얘기하는거나 보면은 그런 괜찮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볼 때 한국당은 너무 이게 지저분한 거야. 이게 저 보수 같지 않은 뭐 좀 부패한 보수. 그 점잖함이 없다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신 그런 중도 보수가 왜 거기를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찔러볼 텐데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점점 더 또 이 대한애국당화 돼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지 뭐 완전히 오른쪽을 향한 우리 경쟁. 조원진 의원님께서 탄핵 7정만 나가면 합치겠다 한 거 아니야 또 이번에. 김무성 딱 해서 면 찍었잖아. 탄핵 7정만 사라지면 내가 같이 하겠소라고 선언했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해줘. 참 그분도 웃음 많이 주는데 많이 다뤄주질 않아요. 대한애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실 저는 대한애국당이야말로 찬성을 하고 싶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속마음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 쪽에 보면은 그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선진국의 그 증표가 극우 정당이 있냐 이거라고 다들 하나 지금 갖고 있다고. 근데 대한애국당이 정말 약간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그러면 들거든요. 우리가 대한애국당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애국당이 나타났을 때 우리도 드디어 선진국이다. 우리도 선진국이다. 극우 정당이 있다. 아니 근데 그 기사를 언뜻 받고 뭐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 입당을 했고 본인도 뭔가 통과 의례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당대표 도전을 일단 뭐 거의 시사한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창원 성산 얘기가 있어요. 보니까 창원지검장 출신이기도 하고 뭐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잘 성산 출마를 그런 이미 기사가 어제 한번 났습니다. 네, 난 게 이거 있어서 놀라운 일이네요. 특히 뭐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였던 것 같아요. 뭐 창원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뭐 약간 뭐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얘기가 좀 뭐 나올 수도 있겠다. 그거는 뭐 여론조사를 아마 돌릴 하겠죠. 거예요. 만약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 바로 아는 거지. 황교안 출마 하나보다 아니면 고민 하나보다 이렇게. 다 이제. 근데 전쟁이지. 창원에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전쟁이지. 고민이 되기는 자 이거는 패스합시다. 네. 이건 삭제합시다. 편집. 네, 뭐 어쨌든 자유한국당 얘기는 이렇게 해봤고요. 또 민주당에도 또 이번 주 내내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 얘긴데요.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목포에 그 뭐 집과 땅을 좀 많이 넓게 산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인의 어떤 재판에 대한 압력을 뭐 행사했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손혜원 의원, 서영교 의원 건이 있는데 일단 이거 한 가지 표피적인 거 보면 저 언론 굉장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건이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이 휘발성에 강한 투기 의혹 하니까 확 할 수 있는데 서영교 의원은 의혹이 아니라 이거는 팩트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심각한 네. 이건 저도 예, 사법농단이에요. 똑같이 사법농단의 훨씬 더, 공범이에요. 예, 이건 훨씬 말도 안 더 되는 심각한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비중이 완전 틀려졌어. 그리고 언론에서도 사실 이쪽을 더 집중 보도하고 이쪽에서는 뭐 본인이 알아서 뭐 원내 수석부 대표 사퇴하고 법사위 관두겠다고 하니까 어제 그건 징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건 셀프 면죄부를 아예 네. 줘버렸는데 징계 이게 수위가 너무 낮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제도가 미비해가지고 뭐 혐의 없음이기 때문에 뭐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민주당이 사법개혁, 사법적폐청산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뭐 서영교 의원 자신은 당원의 자식이 뭐 정신병을 앓아서 불쌍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생사범들 그 수많은 민생사범들은 왜 그런 식으로 산출을 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감싸면 과연 민주당이 앞으로 제대로 된 개혁에 나설 수 있을지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그렇죠. 심각합니다. 법관 탄핵도 추진 중인데 되게 그런 거 모양새가- 기준으로 예, 보면 모양새가 정말 안 좋게 됐어. 너네가 무슨 자격으로 법관 탄핵을 하냐. 이건 나중에 자유한국당이 얘기를 100% 할 얘기예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라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서 사법개혁을 물 건너간다. 진짜로. 본인이 얘기하더라고 무슨 다리라고 자기가 나 그래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거리 다리죠. 장판교 이런 거요? 네, 서영교. 저는 이거 추당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스스로 탈당을 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 이건 추당시켜야 복당을 너무 돼요. 쉽게 받아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무슨 그 사법농단에 응? 연락처가 아니에요. 임종원 차장. 응? 연락처기랑 직접 만나가지고 거래를 하고 심지어 동네 술집에서까지 인증 그 뭐 메시지 남기고 아니 그런 것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 없고 혐의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지. 아 임종원 만난 것도 나왔어요? 임종원 차장과 중랑이잖아요, 지역구. 중랑구에 있는 모 술집에서 우리 이렇게 유명인들의 술집 오면 맛집 있잖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임종원, 서영교, 하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몰랐겠지. 중랑구에 있는 어떤 술집에서 둘이 또 이제 만남을 또 이제 그때는 증거를 남겼지.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겠지. 그게 딱 그 완전 시점이었어요. 경솔하네 완전히. 그때가 딱 상고법원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그 저 양승태 대법원이 로비를 펼쳤던 딱 그 시기입니다. 그거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영교는 그러니까 저번 그 출당했을 때 문제도 그거였잖아요. 그 오빠였나 오빠한테 회책 맡기고 동생 자녀. 비서관으로 쓰고 딸 인턴으로 쓰고 이제 그때도 뭐 회책까지는 뭐 그 가까운 사람 써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경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국회를 가족 네. 경영으로 그냥. 가족 경영 이게 그러니까 너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해버린 거 아니에요. 참 너무 좀 본인의 어떤 그 의원으로서의 어떤 이것이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보면서. 그냥 강제 추행죄를 공연 음란물죄로 좀 바꾸는 이런 말도 안 그 되는 피해자가 소리.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피해자가 네. 별로 이렇게 뭐 없거나 뭐 그런 범죄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명백히 서영교는 피해자가 있는 또 건데. 무슨 그게 무슨 형량이 되게 적은 거라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형량이 뭐 저는 세고 이거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이게 분노스럽고 화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지도부들이 제정신을 갖고 있나 지금 그 생각이 들 당으로서도 정도예요.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부담과 곤욕과 난감함은 아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한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줘야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모습을 보면 지지율 좀 떨어질 것 같아. 네, 많이 좀, 떨어져요. 예. 아니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법개혁 박차를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국민들한테 아니 아니, 그거 썼어야 됐네 국민들한테 도와달래요 도와주세요라고 막 호소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청와대를 정말 도와준 건 정의당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아니라. 이거 항명이야 항명. 계속 이렇게 진짜 발목 잡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아 맞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했는데 손혜원 의원은 잘 판단이 안 서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 관련된 기사를 계속 봤는데, 그러니까 오늘까지 밝혀진 거는 그 주변인까지 해서 17채 땅 뭐 3필지 뭐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니까 9채가 아니라 예. 뭐 16채?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라서 좀 판단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만약에 의원이 아니라면 그냥 부자라면 부자고 자신이 어떤 그런 그
문화재 예, 보존이나 문화재나 이런 보존에 부분에. 대한 뜻이 있어서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만약에 의원이 아니었다면 칭찬도 들었을 법한 일이라고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아무나 사갖고서는 거기 재개발 들어가느니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사갖고서는 그걸 유지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설명은 근데 그거대로라면 본인이 의원이 아니었다면은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본인이 거기 상임위의 간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것도 똑같이 자신이 의원이라는 것을 너무 좀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신이 어떤 문화 사업가라는 어떤 마음만 갖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다만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서, 상식의 문제에 있어서 한두 채면 모를까 9채 거기다가 하루가 지나니까 16채인가 17채 거기다가 땅까지 그냥 과연 그게 맞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개입을 안 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나 어쨌든 간에 지금 관련 상임위에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간사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 접근이나 이런 거는 일반 국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좀 알아서 조심을 해야죠, 사실. 17채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한 가지 또 땅도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게 그게 있더라고. 지금 여론은 또 그 조카한테 증여, 그러니까 그 거기 만들어 놓은 글이 있잖아요. 나 너 어차피 시집 갈 때 주려고 했었던 거 지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사줬다 이렇게 나오니까 좋겠다. 그래서 부자들 어떻게 사는지 뭐 알긴 알지만 참 저러는구나. 그러니까 손혜원 맞아. 손혜원 엄청 부자였지. 이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서도 이미지 확 안 좋게 좀. 근데 그 조카가 원래 어디 살고 있었어요? 원래 서울 사람이지 않을까? 뭐 그건 저도 뭐 알지 못했는데. 근데 서울에서 그렇게 목포로 쉽게 내려가나? 그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아니 그래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계속 뭐 의혹이 나오고 있고 오늘 오늘인가요? 손혜원 의원이 그 검찰 수사해라. 그 대신 나뿐만이 아니라 SBS 건설사. 중건설 거기 도시개발조합 같이 검찰 조사 받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 예. 또 역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그 손혜원 의원 뉴스가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실드 치는 글들이 막 올라오는 게 그게 뭐 출처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뭐 대충 예상은 하지만 실드 글들은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었었거든요. 그 SBS 태영건설이 목포 그쪽에 맞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손혜원 의원이 뭐 막는 바람에 못 짓게 되는 바람에 약간의 좀 보복성, 어떤 좀 폭로다 뭐 이런 부분이 그런 있긴 내용이 했는데. 좀 돌고 있죠. 네, 근데 진실을 아직은 모르니까. 저는 그 대신 그건 하나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직전에 우리 윤소아 의원님 페이스북 글을 봤어요. 그 사실 약간 좀 오늘 뭐 손혜원 의원이 검찰 수사해라 이것도 박지원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요, 목포. 뭐 부동산 투기 아닌 걸로 알고 있다. 본인이 강하게 얘기했다가 예. 오늘인가요? 갑자기 입자를 확 바꿔가지고 스무차라면 이상하다. 수요체가 되니까 이거는 뭔가 의혹이 있는 것 같아. 손혜원 의원은 검찰 수사 받아야 돼.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마치 또 그래. 내가 검찰 수사를 받겠어. 우리 다 동반으로 받읍시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참 진짜 보기 안 좋은 모양새고요. 윤소아 의원님이 쓰셨던 것 중에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난감하고 곤란한 사람들은 목포 시민들이에요. 예. 물론 이제 국민들이 관심 갖고 목포의 근현대 문화유산이라든가 사실 그게 또 근대 문화유산이라는 게 아픔의 역사잖아요. 아픔의 역사고. 적산가옥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이 부분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하고 이거를 하나의 유산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손혜원 의원이 뭐 지대한 관심과 이게 아니라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돼서 고민하고 계속 노력해 오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건으로 해서 그런 부분 자체가 이상하게 또 희석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목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 그 의미를 유실하지 않도록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이 문제 때문에 그런 의미까지도 막 희석화돼가지고 그게 뭐 투기니 뭐니 이런 식으로 폄훼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포 가면 한번 들러봐야겠어. 어떤 동네인지. 관광지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어쨌든 뭐 이번 일로 유명해지긴 했겠네요. 사실 뭐 주변에 그러니까 적산가옥이 문화재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저기 스페인 남부나 그 서울시청 이탈리아 남부 같은데 가도 거기 그 예전에 이제 그 아랍 양식으로 지어놨었던 그 침략 당해갖고 그런 유적들이 그냥 그렇죠. 유적으로 잘 쓰고 있잖아요. 아람브라 네, 궁전 뭐 네, 이런 것도 네,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적산가옥하면 사실은 목포보다는 군산 생각을 네, 많이 군산도. 했거든요. 군산에 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좀 아픈 역사를 갖고 있더라도 그거 자체를 좀 보존해서 보여줄 게 있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독일 베를린에 한번 갔더니 그게 무슨 제국 무슨 교회인가 그런데 거기 그 교회가 이제 폭격을 맞았어요. 근데 폭격을 맞아서 이제 지붕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 이게 껍데기만 딱 서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그대로 두더라고. 그 나 옆에 그거 아주 사진으로 봤다. 현대식 교회를 지어놨어요. 근데 아니 이거 위태로운 거 아니냐? 이걸 왜 그냥 뒀냐? 그랬더니 여기서 그 나치 부역자들, 그러니까 독일 히틀러 부역자들을 그 뭐 추앙하는 막 그런 그 뭐야 장례식이라든가 추모식 이런 거를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래서 그게 폭격을 맞으니까는 독일 사람들이 저게 하늘에 신이 내린 벌이다. 그거를 갑자기 오늘은 그래서 좋은 교회야. 본인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냅두고 그 오른쪽에는 아주 최신식 그 교회를 지었더라고. 신의 심판이었구나 그게. 그래서 아 저게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근데 그 적산가옥 그 골목은 약간 좀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상한 게 가보면은 일본 같아? 그러니까 거기 막 예쁘게 카페를 꾸며놓고 이러면은 가서 어머 교토 연고 같아 이런 건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가봐서. 아니 왜 칼국수집 한다고 뭐 그랬던 거 그러니까 해준다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아 이게 아직 우리가 이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아니니까 사실 뭐 한 세기가 지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갖고 있는 감정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다 부셔버리면 뭔가 남은 게 하나도 없을 테니까 그런 것 같긴 하고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어찌됐건 간에 손혜원 의원 스스로가 검찰 수사 받겠다고 했으니까요. 뭐 검찰에서 제대로 이 진위 여부를 가려야죠. 모든 건 검찰에게. 본인이 뭐 스스로 뭐 요청했으니까. 손혜원은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한 거였죠. 그건 모르겠어. 근데 그때 어쨌든 선동열 건으로 인해서 그 어쨌든 호남 분들한테 좀 밉상이 돼 있어가지고 어떨지 아이, 모르겠어요. 선동열 감독뿐입니까? 신재민 씨도 그렇고 저는 사실 손혜원 의원이 이번 건과 관련돼서 더 크게 이렇게 되는 게 그동안 좀 누적됐던 게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하게 누적된 게 있다 보니까 더 이제 들끓는 것 같고 더 심각한 서영교 의원 건이 상대적으로 네, 오히려 네, 묻히고 있죠. 지금 묻히고 있어서 이건 매우 좀 심각한 그러면 부분인 운인가? 것 같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저는 서영교 입장에서는 운인가? 뭔가 좀 다행이다 생각할 수도 그러면 있을 것 있겠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봐야죠. 검찰에서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그 뭐야 다시 이걸 또 이제 끌어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뭐 전 서기호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진짜 막 목청 높여서 그냥 그러니까요. 좀 강하게 주장하시고 이거 직권남용이다 이거 심각한 거다. 네. 그래서 뭐 그러면은 이번 주는 뭐 이렇게 뭐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들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없습니다. 뭐 아직 설날이 좀 남긴 남았지만은 뭐 짧게. 다음 주 있잖아요. 다음 주. 다음 주 있잖아요. 다음 주, 다음 주. 예, 다음 주 있긴 하지만 궁금하긴 하거든요. 설날 아, 설날 그- 민심이 지나고 나서 그 민주당 지지율이나 우리 지지율 같은 경우에 변동이 있을까? 변동이 있겠지. 0.3%. 왜 0.3%예요? 아 그냥 생각난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 1월 말에 원래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 선거제도 개혁, 정개특위. 그 정개특위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지지부진이잖아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찌됐건 간에 원래는 1월 20일까지로 했는데 다음 주가 사실상 예. 그 1월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된 지금 있는 그대로든 뭐든 뭔가의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진척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정책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뭐 듣기로 다음 주에는 어떤 정치 협상이든 뭘 하든 예. 어떻게 하든 뭔가 말은 하나 만들어 내겠다라는 뭐 계획인 걸로 들었는데 뭐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어쨌든 협의가 된다면은 그 얘기는 이제 연동형이 그래도 뭐 첨가가 되는 형태이긴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적게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 정개특위 뭐 끝날 판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정개특위 진행 사항을 보면은 한국당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민주당은 정말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회개한 안을 막 만들어서 갖고 한국당 아무 생각 없고 민주당은 한국당 뒤에 숨었어요. 아예 한국당 등 뒤에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 한 달 지금 조금 경과됐고 한 달의 시간을 줬잖아요. 이게 안 된 거면 각 당 대표들이 결단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뭐 다음 주 내에 어떻게 하든 뭐 말이 나오고 그걸로 이제 설날에 가서 사람들이 좀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참여연대가 어디서 그 논평 냈잖아요. 민주당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알아들을 뜻이 수가 없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치 개혁이 완전 지저분하게 그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게 해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려는 거 아니냐? 와, 나 진짜 정말 세게 나왔대. 아니 이제 굉장히 세게 논평 나오고 아니 제가 봐도 막 정신산란하게 하고 더군다나 그 안은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건데 마치 새로운 안을 한국형 이거 붙였잖아. 그러니까 사실 완전 이거 지금 말장난하려고 하고 내용은 있다니까. 저번에 했던 그 얘기네 싶은데 그냥 뭐 되게 새로운 말처럼 해놨더라고. 그럼 어제 이정미 대표님 그 기자간담회 때 1분 1답 때 얘기했잖아요. 한국형은 아니라 그건 민주당식의 민주당형. 그거다. 응? 안타까워. 어쨌든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